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긍정심리학이 들려주는 행복하게 사는 법.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지은이는 정종진, 발행은 시그마 북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한 것일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노력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돌보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노력의 과정에서 좌절하고 피로감이 쌓이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러면 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일생을 통해 행복의 조건을 갖추기 위해 전력투구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고통에 시달리느라 결과적으로는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긍정심리학은 즐거움과 만족의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강점과 미덕을 찾아 베풀며 삶의 의미를 찾을 길이 있다는 밝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실생활에서 긍정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고 긍정심리학의 메시지를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활동과 연습을 제공합니다. 저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단지 약점을 보완하고 고통을 이겨내는데 일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행복한 삶이란 어떤 것인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강점과 미덕을 파악하고 개발하여 일, 사랑, 자녀 양육, 여가 활동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느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감사.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존 밀러.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성격적 강점으로 알려져 있다. 감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긍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활력, 낙관주의에서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 친사회적 행동과 지지적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평정되었다.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은 보다 더 친절하고 결연하고 힘이 넘치고 열정적이고 조력적이고 관심을 표명하고 즐거우며 낙관주의적이라는 심리학적 증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의 연구는 감사하는 마음이 심리학자들이 일컫는 긴밀감, 즉 삶이란 관리될 수 있고 미래가 있으며 이해될 수 있다는 신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감사는 행복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는 또한 감사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 질투, 고독, 물질 추구가 덜하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감사는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신체적 건강과도 일관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만족감과 행복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를 더 많이 느끼고 이타적이며 협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유쾌함과 활기를 불어넣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긍정적인 것으로 증진함으로써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한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과 특성.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의 능력이자 성격 특성이기도 하다. 자신에게 베풀어진 다른 사람의 수고와 배려를 잘 인식하고 고마움을 느끼며 보답하려는 감사의 마음은 개인의 미덕인 동시에 행복의 조건이다. 감사의 미덕을 지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하며 살아간다. 살아있는 하루하루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다. 다른 이들의 수고로 나의 삶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자주 생각한다. 삶은 부담스러운 짐이라기보다 고마운 선물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많은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생긴 나쁜 일에도 감사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있다. 감사는 심오한 영적 태도이기도 하다. 우리의 삶을 기적과 같은 축복으로 여기며 모든 것을 겸손한 자세로 고맙게 받아들이는 초월적 태도가 바로 감사의 본질이다. 항상 선물을 듬뿍 받은 아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혜택을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정성 편향을 지닌다. 인간은 이익보다 손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강렬한 감정 반응을 보인다. 자신이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많은 관심을 지니며 불만스러워한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마운 일들은 잘 잊어버리지만 피해를 당한 일과 사소한 상처는 오래도록 기억하며 앙심을 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부정성 편향 탓에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기보다 불만감을 느끼기가 더 쉽다. 자신이 누리는 다양한 혜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소한 손해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일로 여기며 강렬한 분노를 느낀다. 이러한 부정성 편향에 마음을 내맡겨버리면 불행의 골짜기로 빠져들게 된다. 행복의 관건 중 하나는 우리의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는 것이다. 감사는 부정성 편향을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혜택을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삶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키워나가는 노력이다. 긍정 심리학자들이 감사라는 심리적 현상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는 방법. 다행히도 감사하기는 노력을 통해서 함양할 수 있는 행복의 기술이자 능력이다. 우선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아끼지 말자. 감사의 표현은 호의를 받은 사람과 베푼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선사한다. 호의를 베풀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다시 베풀음을 이끌어내는 선순환이 일어난다. 베품과 감사의 선순환이 사회 전체로 확산한다면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앞만 내다보고 달리는 바쁜 삶이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보며 현재 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들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를 상상해보자. 나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그들이 어떤 노고와 희생을 치렀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들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음을 전달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보자. 만약 당신이 감사의 태도를 적극 발달시키고 싶다면 다음의 행동들을 시행해보라. 감사일지 쓰기. 멋있는 백지의 노트 혹은 일지를 구입하여 감사일지로 사용하라. 전자문서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자신의 PC나 스마트폰에 새로운 파일을 간단히 만들어라. 매주 주말에 1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안락한 곳을 찾아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마음을 평온하게 하라.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 생각해보고 당신이 감사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감사일지에 적어라. 꼭 중대한 사건이나 경험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감사일지를 몇 주, 몇 개월 작성하다 보면 당신의 관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고 당신의 주의가 삶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측면으로 향해 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발전시켜온 부정적인 편견의 영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감사일지 쓰기는 긍정적인 삶의 순간에 대한 아름다운 기록을 남길 수 있고 기분이 저하되어 있어 힘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그 아름다운 기록을 성찰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일지를 매일 쓸 것을 권하지만 이것이 잡일이 되어버리면 감사일지를 쓰기 위한 동기가 상실될 수도 있다. 실제로 감사일지를 꾸준히 쓰려면 일주일에 한 번 쓸 것을 권하고 싶다. 감사카드나 감사편지 쓰기. 감사카드나 감사편지를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인식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당신이 누군가로부터 감사카드나 감사편지를 받아보았던 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그 횟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카드에 적어 보내라. 그러면 그 감사카드를 볼 때마다 표정이 밝아질 것이다. 감사의 표현은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에게도 이익이 된다. 당신을 위해 크든 작든 무엇인가를 했던 사람을 생각해보라. 당신은 새해 전날 함께 술 한잔 하자고 당신을 초대한 이웃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의 미술에 대한 열정을 격려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미술대학으로 진학할 것을 권했던 선생님에 대해 정말 감사를 표하고 싶을 것이다. 직장에서 무척 힘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당신을 도와준 상사나 동료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을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 숙고해봐라. 그들이 무엇을 했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카드나 편지를 쓰라. 길게 쓰든 짧게 쓰든 상관없다. 카드나 편지를 실제로 전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이 다른 사람들 또한 좋은 기분을 갖도록 하고 싶다면 우편으로 보내거나 개인적으로 전달해도 좋다. 3가지 좋은 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 그날 당신에게 있었던 3가지 좋은 일에 대해 생각해보라. 중요한 것이든 사소한 것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3가지 좋은 일을 배우자와 함께 나누어도 좋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 마음대로 하면 된다. 2주 동안 매일 이런 활동을 실시하면 오랜 기간에 걸쳐 당신의 행복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연습을 자녀들과 함께 실시해보는 것도 매우 좋다. 그것은 행복의 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잘된 것이 뭐지?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수천 년 동안 제일 먼저 삶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도록 진화되어 왔다고 말한다. 석기시대의 언덕 꼭대기에 겉모양의 송곳니를 가진 검치 호랑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능력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하나의 종으로서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날 특히 개발된 세상에서 이와 같은 생존의 위험, 즉 호랑이로부터 물려 죽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반면 우리의 뇌가 이를 학습하고 배선을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한편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부정적으로 사고하도록 조건화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된 것이 뭐지라는 연습은 긍정적인 것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 연습은 잘 되었던 일, 우리가 그 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게 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잘된 것이 뭐지라는 연습은 특히 일의 상황에서 시도할 만한 유용한 기법으로 뭐가 잘못됐고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며 혹은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후평가를 위한 수단이 된다. 용서. 용서하는 것이 용서받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도 누군가로부터 또는 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수가 있다. 버트런드 러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종종 상처를 받게 된다. 우리의 상처는 쉽게 잊어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증오와 분노가 일상적인 삶을 방해할 만큼 심각하기도 하다. 이러한 대인관계로 인해 경험하는 상처를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극복하는 심리 과정이자 가해자에게 보복하거나 위해를 가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우호와 선의를 실천하는 이타적인 행동이 바로 용서이다. 용서의 의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그저 잊어버리거나 가해자에 대한 증오나 분노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주의를 두지 않는 것 정도로 이해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용서를 고려하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과 화해하거나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용서를 확대 해석하여 이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생각이나 태도는 모두 진정한 용서라고 할 수 없다. 잘못된 용서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용서됐다고 믿게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안정감이나 정서적 평안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용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와 화해할 필요는 없다. 용서는 대인관계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태도나 행동과 무관하게 용서할 수 있다. 반면에 용서하지 않더라도 모종의 이해관계나 다른 이유로 인해 가해자와 화해하기도 한다. 또한 용서됐다고 해서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잘못된 행동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받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용서란 무엇인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용서와 그 몰입 경험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주도하는 세계적인 용서학자이면서 타임즈에서 용서의 개척자로 칭했던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심리학자 교수인 로버트 엔라이트는 용서란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판단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는 이러한 판단과 감정을 가질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 자비, 동정심, 심지어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인지, 정의, 행동의 복합체라고 했다.
이와 유사하게 용서의 대가인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렛 워딩턴은 용서란 부정적인 정서를 가질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 그 이상으로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동정과 자비, 사랑으로 바라봄으로써 부정적 정서나 사고를 줄여가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용서에 관한 두 가지 정의는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깊은 심리적 상처로 고통을 받게 되어 가해자에게 분노나 적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며 정당한 것임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나 사고와 판단 및 행동을 줄이고 긍정적인 정서나 사고와 판단 및 행동이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이 바로 용서라고 정의한다. 결국 용서한 사람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느끼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정서나 사고 및 태도를 갖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용서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 수 있으면서 대인관계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요컨대 용서는 결국 원칙적으로 자기 치유이며 상대방이 부당하게 자신에게 입혔던 상처에서 자신이 해방되어 자신의 고유한 삶을 회복하고 삶의 희망을 가지는 것이다. 용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관점에서 가해자 용서하기를 뜻하지만 용서에는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용서 구하기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자기 스스로 용서하는 자기 용서도 있다.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용서하기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았을 때 가해자에게 분노나 적대감을 느끼기보다는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 정서나 태도를 갖는 것이다. 용서 구하기는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후에 그 잘못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수용하고 배상하며 보상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해자나 피해자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용서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 때 피해자도 온전하게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다. 용서 빌기는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사람의 관점을 채택하고 공감해야 한다. 특히 진정한 용서 구하기는 변명하고 합리화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죄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배상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가해자의 용서 구하기는 상처받기 이전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가장 결정적 요인이 된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수용하면서 수치감이나 죄의식, 우울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심리적 과정이 자기 용서이다. 이처럼 자기 용서를 통해 떨쳐버릴 수 있는 감정이 수치심과 죄의식인데 이러한 수치심과 죄의식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이러한 용서하기와 용서 구하기, 자기 용서는 용서가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용서를 통해 깨어진 대인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통해 통합된 자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용서가 가져다주는 선물. 용서는 주로 심리 치유와 관계가 있다. 용서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를 극복하게 되고 가해자 또한 내적 분노에서 해방되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집착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사죄는 용서를 촉진한다. 용서를 구하며 사죄하는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정 심리를 갖게 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보복 욕구가 감소하며 또한 사죄하는 사람이 저지른 가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좀 더 관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앤라이트와 그의 동료들은 용서에 관한 기존의 종교적, 문헌과 철학적 연구를 토대로 한 용서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을 통해 용서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용서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비록 비생명체로 말미암아 인생에 깊은 상처가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과 비생명체 간에는 인격적인 용서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사람들이 폭풍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하여 용서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둘째, 용서는 상대방으로부터 개인적이고 부당하며 깊은 상처를 경험한 후에 발생한다. 즉, 용서는 자연이나 체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만 인격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이고 개인이 그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고 그 고통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당한 상처에 관한 것이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에 대해서 한다는 점에서 기피라는 측면이 있다. 그 깊고 오래 지속되는 상처는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물질적, 도덕적인 것일 수도 있다. 셋째, 용서는 개인이 먼저 정의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정의 혹은 공정성에 대한 의식 없이는 도덕적 상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느낄 수 없다. 넷째,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피해자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만약 그래야만 용서가 가능하다면 용서를 통해서 오게 되는 상처의 치유는 가해자의 후회나 사과 여부에 좌우될 것이고 가해자가 사과하기 전에 죽으면 피해자는 용서를 하지 못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고통과 분노만 연장될 것이다. 따라서 용서의 선물을 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 변화를 반드시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섯째, 가해자가 언제나 잘못을 의도하고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피해도 주지 않으려던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도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곱째, 용서를 통한 해결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은 피해의 정도나 피해 이전의 관계의 질과 같은 외적 변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문제 해결 전략으로서 용서를 이해하고 선택하는 능력과 같은 내적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여덟째, 한 사람은 항상 피해를 주고 상대방은 항상 피해를 입는 것만은 아니다. 용서는 관계적이다. 그래서 가해를 받은 가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종업원이 자기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장에게 날카롭고 위협적인 편지를 보냈다고 하자. 사장은 피해를 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인 그 종업원의 편지에 의해 가해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둘 다 서로를 용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아홉째, 사람은 대체로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상대방을 신뢰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해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상대방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용서는 관계를 본래의 수준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열째, 용서는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요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선물은 자유롭게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용서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나 증오심을 버리고 오히려 가해자를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패러독스와 같은 심리적 과정이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은 피해자를 생존자로 변화시킴으로써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돕는다. 또한 용서라는 문제 해결 방식은 본인뿐 아니라 상대방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대인관계와 사회를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다. 용서는 개인 내적 측면에서 볼 때 적극적인 자기 치유, 자기 회복의 방법으로서 개인을 내적 상처에서 회복시키고 내적 자아의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도록 기능을 한다. 또한 용서는 심리적 평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복수와 원한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자비의 원리를 실천할 의무와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대인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용서가 어떤 몰입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수행된 상담 및 임상 분야에서의 연구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한 사람들은 분노, 우울, 불안 증상이 감소하였음을 보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용서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거나 건강상의 문제를 예방하고 주관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처럼 용서가 분노, 우울, 불안,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 정서나 정신병리 현상을 줄여주고 건강이나 주관적 및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여러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다. 용서에 이르는 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용서에 이를 수 있을까? 용서의 심리적 과정은 대개 자신과 자신의 상처에 집착하는 과정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가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껴보고 그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며 마음의 전환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용서할 수 있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서 심리 과정 모형으로 엔라이트의 UDWD 모형과 워딩턴의 리치 모형이 있다. 여기서는 이 두 모형을 통해 용서에 이르는 심리 과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두 모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고 실천해 보길 바란다. 워딩턴의 용서 심리 과정 리치 모형. 쉽지 않고 단숨에 되기도 힘들지만 용서에 이르는 길을 워딩턴은 5단계, 즉 회상, 공감, 이타성, 실천, 유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을 영문 첫 자를 따서 리치 모형이라고 부른다. 각 단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회상 단계. 자신이 받은 상처를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이때는 최대한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가해자를 악한으로 생각해서도 자기 연민에 휩싸여서도 안 된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때의 사건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공감 단계. 감정이입, 즉 역지사지를 의미한다. 나에게 피해를 준 이유가 무엇인지 가해자의 입장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가해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가 했을 법한 이야기를 꾸며본다. 이타성 단계. 용서가 곧 이타적 선물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몹시 어려운 단계이다. 먼저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용서를 받았던 때를 돌이켜보라. 그 용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선물인 셈이다.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신이고 그 용서라는 선물을 고마워하는 것 또한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은 이기심의 발로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용서라는 선물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베푸는 선물이다. 용서가 진정한 선물이 되려면 스스로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극복할 수 있다고 다짐해야 한다. 선물을 주면서도 원망을 떨쳐내지 못하면 자유를 얻지 못한다. 실천 단계. 공개적으로 용서를 행하는 것이다. 워딩턴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가해자에게 보내는 용서의 편지를 쓰게 하거나 일기나 시 혹은 노래로 용서를 표현하게 하거나 절친한 친구에게 자신이 한 용서에 대해 털어놓게 한다. 이런 것들이 모두 용서 계약서가 되는 셈인데 이것이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게 해주는 밑거름이 된다. 유지 단계. 용서하는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마지막 단계 또한 어려운데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어느 순간 불쑥 되살아나곤 하기 때문이다. 용서란 원한을 말끔히 지워 없애는 게 아니라 기억 끝에 달려있는 꼬릿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가해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 원한을 곱씹으며 기억이 얽매이기보다 기억에서 헤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접 작성한 용서계약서를 읽으며 나는 용서했다는 말을 되뇌이면 이 단계를 극복하기가 한결 쉬울 것이다. 용서의 편지 쓰기.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머리로는 용서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작은 용서라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평소 용서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상생활에서 용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매일 불쾌한 분노 감정을 그날에 풀어버리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분노를 느끼게 되면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다 서로의 관계를 해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불쾌한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편지를 써보고 그것을 보내지는 않지만 일주일 동안 매일 읽어보는 것이 좋다. 정목 스님은 비울수록 가득하네 행복을 키우는 마음 연습이란 저서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상대를 향한 분노와 적개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경우 원한 떠나보내기의 한 방법으로 용서 편지 쓰기를 권하고 있다. 용서의 편지가 실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서로 화해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용서의 편지 쓰기 과정의 1차적 목적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떠나보내는 데 있다. 용서의 편지를 쓸 때는 혼자 조용한 곳에서 좀 더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신과 대면하는데 마음을 모으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많이 주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을 옆에 두고 말하듯이 다음의 순서대로 편지를 쓴다. 1. 상대가 한 구체적인 말이나 행동을 쓰고 그 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쓴다. 2. 지금까지 상대를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쓴다. 3. 상대가 거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지 쓴다. 4.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생각해보고 그때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써본다. 5. 진심을 다해 그를 축복하는 말과 용서의 뜻을 전하고 마무리한다. 편지를 쓰다가 감정이 솟구치면 잠시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떠오른 그 감정을 마음에 모은다. 마지막 축복의 말과 용서의 말을 쓰며 그만두고 싶기도 하겠지만 힘들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쓰도록 한다. 다 쓴 편지는 며칠 후 다시 꺼내어 읽어보고 여전히 상대를 떠올리는 것이 괴로운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본다. 만약 적개심이 남아있다면 다시 새로운 편지를 쓴다. 같은 방식으로 반감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편지를 쓴다. 가벼운 언쟁이나 사소한 행동으로 갈등이 일어난 경우라면 상대에게 용서의 편지를 전달해도 좋다. 하지만 자신이 상대와 상하관계에 놓여 있다거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이해받기 힘든 불편한 관계라면 용서의 편지를 전하는 일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전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합시다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